나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한 외국인이 식탁을 탕탕 두드리며 한국인 사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외국인을 쳐다보는데요. 한국인 사장은 정중하지만 침착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외국인은 격하게 자신의 불만을 말하는데요. 외국인의 말을 들은 한국인 사장은 갑자기 빙그레 웃습니다. 손님이 화를 터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웃다니. 사장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러나 30초 뒤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리암 마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파견 근무를 갔다가 다시 캐나다 밴쿠버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지만 처음에 큰 오해로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착하고 인심 좋은 한국인 사장님을 오해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앞뒤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했는데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중국인 사기꾼에게 당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었습니다. 저는 8년 전, 그러니까 어리숙한 학생이던 시절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중국에 갈 자신이 없었던 저는 저렴한 여행사를 열심히 알아보던 중 중국 여행사에서 좋은 가격으로 통역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면 외국에서도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죠. 현지인이고 여행사 직원이니 당연히 맛집들을 잘 안다 생각해 저는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음식점을 가이드에게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추천한 음식점에 가보니 생각보다 중국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저는 중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식사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야외에서 운영되는 노점 같은 식당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이드는 옛날에는 중국도 물가가 싼 편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나도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더군요. 저는 현지인이 하는 말이니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행 이틀째 저는 슬슬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저는 그날도 가이드가 추천해준 중국의 음식점들 중 한 곳에서 새우 요리를 시켰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르게 메뉴판으로 가격을 볼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한 건물에 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더군요. 중국어는 모르지만 메뉴판에는 그림과 함께 가격이 적혀 있어 알아볼 수 있었고 당연히 저는 한 접시 가격이겠거니 하고 새우 요리를 시켰습니다. 38위안 정도 됐을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약 7,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먹었던 요리보다 훨씬 싼 것 같아 시켰는데 메뉴판에 나온 거랑 실제 나온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새우의 개수도 사진보다 적어 보이고요. 조금 언짢았지만 사진과 실제 음식이란 다른 곳은 중국이 아니라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서를 보고 놀란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38위안이었는데 1,500위안이 넘게 나온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27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요. 저는 왜 메뉴판이랑 가격이 다르냐고 항의했지만 가게 주인은 자꾸 메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역정을 내는 겁니다. 저는 가이드를 불러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해석해달라고 했고 가이드는 그 주인의 말을 듣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다시 보여주면서 하단에 정말 작은 글씨로 써진 내용을 가리키고 한 마리당 가격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메뉴판에 한 접시 가격도 아니고 한 마리당 가격을 적나요? 그것도 저렇게 작은 글씨로 말이죠. 너무 억울했지만 가이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가이드는 이건 엄연히 메뉴판에 적혀있는 내용이라 법적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음식의 가격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중국인 가이드는 속상해하지 말라며 대신 저녁은 자기 집에서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사였지만 워낙 중국 음식이 비싸다 보니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중국인 가이드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박 3일 날의 일정을 끝내고 저는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하교 후 중국의 바가지 논란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가지를 씌운 식당이 왠지 제가 갔던 식당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킨 요리의 가격, 식당의 위치, 요리의 종류까지 모두 일치했고 피해자가 겪었던 일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이 음식점은 메뉴판이 2개였다고 합니다. 현지인 메뉴판과 관광객용 메뉴판을 다르게 만든 것이죠. 똑같은 새우 요리라도 현지인에게는 한 접시에 38위안, 관광객에게는 한 마리에 38위안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범이 있었던 것이죠.
여행사는 현지인 가이드를 이용해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겠다고 한 뒤 바가지를 씌우는 식당들로 유도했고 일이 성공하면 사회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하는 마음과 함께 여행사에 문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홈페이지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 중국인 가이드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좀 더 검색해 본 결과 처벌받은 여행사는 제가 이용한 그 여행사가 맞더군요. 저는 다시는 여행사를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학교를 졸업한 저는 회사원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한국 지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해외 파견을 갔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계속 어필해 오더군요. 그리고 파견을 다녀오고 나면 좋은 대우와 승진은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유혹해왔습니다. 회사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확고한 의사를 듣자 회사에서는 내년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주변 정리 잘하고 준비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중국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다시는 저번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언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했거든요. 공부한 기간은 고작 5개월 정도였지만 한국인 선생님하고 매일 1시간씩 화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했죠. 물론 아직도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많았지만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라도 저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고 한국어 선생님은 바가지라는 단어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라는 말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공항에 마중 나온 직원이 있어야 했지만 공항에 오는 중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다고 메신저로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으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대로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저는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집에 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정리하다 보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저는 바깥으로 나가 근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음식점에서 훈제오리고기 정식이라는 메뉴를 시켰는데 이미 중국 때문에 불신이 생긴 저는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기 하나가 18,000원인 거 아니죠? 요리 하나가 18,000원인 거 맞아요? 고기 하나가 18,000원이냐고요? 설마 오리고기 한정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원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거듭해서 물어봤고 정확하게 한 접시의 가격이란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겁니다. 분명 오리고기 한 접시가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리고기가 아닌 다른 메뉴들도 엄청 나오는 겁니다. 무려 상에 차려진 접시만 12접시였습니다. 저는 혹시 점원이 착각했나 싶어 이 요리들은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훈제오리고기 정식을 시키신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맞네요. 잘못 드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곧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일부러 많은 음식을 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시아 사람들의 바가지 씌우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마리당 가격으로 바가지 씌우는 게 통하지 않으니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내줘서 일부러 비싼 가격을 치르게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 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했고 사장이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신이 속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냐고 묻더군요. 바가지를 씌워놓고 태어난 작태에 기가 찬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습니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그런데 사장은 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미쳤나, 어쩜 사람이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반찬입니다. 돈을 내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반찬들은 원래 그 메뉴를 시키시면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사장은 혹시라도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반찬을 가리키며 영어로 노머니, 프리푸드라고 말하며 거듭 말해줬습니다. 무료라는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장과 점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사장은 외국인이니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뒤로 한국에서 계속 지낸 저는 한국은 한식을 시키면 메인 메뉴와 반찬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정식이라는 요리는 메인 메뉴와 많은 반찬을 내는 요리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정식이라는 단어도 몰라 생긴 불상사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 한식집을 자주 찾아가곤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메인 메뉴가 아닌 반찬들은 리필이 가능하다며 더 먹을 수 있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중국인은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한국인은 넉넉한 인심이 있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서울 2023년 여기 먼 나라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어머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과연 낯선 동양의 나라에서 잘 지낼지 궁금했던 부모님. 아들이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다행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했지만 막상 실제로 찾아간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젊은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평범한 주부 조르기아 데루시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들 태호는 2022년 초가을 이탈리아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한국 지사로 발령났습니다. 저는 꼭 아들에게 가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태호가 가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한 분단국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곳이었죠. 그러나 태호는 한국 지사에서 잘하고 돌아오면 승진은 보장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고 저는 한국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태호는 걱정하는 저를 위해서 자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나 사진 속 아들은 항상 행복해 보였고 큰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낯선 나라이니 사람 조심하고 너무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항상 앞으로 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번화가에서 가방을 뒤로 매다가 여러 번 도둑 맞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면서 어머니가 와서 한번 보시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3월달쯤 되면 날씨도 풀릴 테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의 말대로 저는 3월 말쯤 비행기를 타고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때였고 아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이미 7시 반을 넘긴 이후였죠. 아들은 배고프실 테니 빨리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한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태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부대찌개 집이었는데요. 태호는 저에게 2주 전에 찍어서 보낸 영상 이야기를 하며 그때 엄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의 말대로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맛있는 비주얼의 요리였습니다. 벌건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향긋한 것 같기도 한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부대찌개 국물을 한 입에 넣자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났어요. 아들의 말대로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나 스팸 같은 재료를 국물하고 같이 먹어봤는데 더 맛이 풍부해지더군요. 제가 어쩜 이렇게 국물이 맛이냐고 아들한테 말하니 김치 양념 국물에 고기와 야채를 같이 끓이면 맛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스팸이나 소시지는 그냥 먹으면 너무 짜지만 이렇게 양념 국물에 넣고 끓이면 기름기와 소금기가 배어나와 고기의 맛이 더 깔끔해지는 한편 우러나온 기름기와 소금 간이 국물에 녹아들어 국물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세지나 스팸을 매운 소스랑 끓일 생각을 한 게 기발하다고 했더니 아들은 이 요리의 원조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미군한테 얻은 햄 등을 넣어 끓인 요리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요리가 발전해서 지금같이 다양한 사리들을 넣어 먹는 형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알려주더군요. 아들은 부대찌개야말로 한국을 꼭 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에서 남은 자투리 음식이 부대찌개로 멋진 변신을 한 것처럼 한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최첨단을 달리는 IT 강국이 되었다고요. 태호는 고작 몇 개월 살았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잠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택시가 잘 안 잡힌다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역에 들어선 순간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애가 겁도 없이 이어폰을 끄고 혼자 태평하게 휴대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시간에 그것도 지하철역 주변에 여자가 일행 없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로마만 하더라도 열차가 다니는 테르미니역 쪽에는 해질녘만 되어도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혼자 다니기 위험했습니다. 역 주변은 노숙자와 강도, 소매치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만 하더라도 테르미니역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 털린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나마 여자로서 큰 해코지는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참 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도착역에서 내리니 또 여자들이 역사 안을 혼자 걷는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자들이 저렇게 경계도 안 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신기한 광경을 다시 되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는 태우가 함께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참 볼 게 많더군요. 경복궁 같은 아름다운 고궁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나 롯데월드타워 등 현대적인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무척 깨끗했으며 가게 점원들은 어찌나 다들 그렇게 친절하던지 이탈리아 로마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넘치는 쓰레기 때문에 쥐가 들끓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지는 그나마 낫지만 주택가만 들어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이 많았죠. 반면에 한국은 아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도 대체로 깨끗했고 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이 조심성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아들과 함께 오전에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식을 먹은 뒤 근처의 전통찻집을 갔는데 노트북을 들고 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더군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보니 화장실을 가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일어난 학생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학생은 노트북에 휴대폰까지 모두 놓고 간 듯 했습니다. 저러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싶어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학생이 물건을 놓고 가서 누가 가져갈까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물건을 놓고 가도 잘 안 가져간다고요. 웬만한 가게들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또 사람들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학생이 10분 동안 자리에 비웠지만 아무도 노트북과 휴대폰에 관심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만 해도 운이 무척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소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다 제 앞에 있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는데요. 저녁이라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은 노출이 좀 있어 보이는 상의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멋진 몸매의 여성이었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녀의 몸매나 노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청바지 안에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투명 케이스를 낀 휴대폰은 심지어 카드까지 들어있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걸까 싶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길거리면 CCTV도 확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분 뒤 제 앞을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번엔 지갑을 통째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휴대폰도 모자라 지갑이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니? 뒷주머니에 저렇게 소지품을 넣고 다녀도 되는 거야? 저건 아예 도둑 보고 가져가 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아들은 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소매치기가 득실거리는 로마와는 완전 달라요. 한국은 웬만해서는 잘 훔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엄마한테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아들은 다음날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음에 왜 경찰서에 가는지 몰라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뭔가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묻는데 계속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줬죠. 아들이 경찰서 안에서 들어간 장소는 마치 행정 업무를 보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기가 종합 민원실이라면서 여기서는 분실물도 관리해준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건 분실된 카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누가 안 가져가고 경찰들이 찾은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이게도 태우는 이 카드는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한국인이 찾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찾아준 것이 맞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대답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도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카드는 물론이고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물로 들어왔다고 경찰에 연락 왔다고 합니다. 태우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우는 로마에 있을 땐 자꾸 덤벙대 당하던 자기가
단 한 번도 물건을 도둑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여자가 번화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늦은 밤 여자가 여기 혼자 다니는 것도, 카페에서 학생들이 느긋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것과 뒷주머니에 태연하게 휴대폰을 꽂고 다니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소매치기한테 몇십 번이고 당한 태우조차 단 한 번도 도둑맞지 않는 나라였으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들은 엄청 부주의했으니까요. 연차를 쓴 아들이 수요일날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하므로 저는 화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서 소매치기에게 당하는 관광객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날이 오게 될까요? 요즘은 이탈리아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줄 알았다가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먹은 이탈리아 아주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는 머나먼 타국에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겪었다면 그 고통은 2배, 3배로 다가올 텐데요. 여기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던 사람에게 사기당한 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튄 후 잠적해버린 남자친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했다는데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사연은 미국인 케일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리라고 합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 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플로리다 바다를 보러 떠나고 친구들과 함께 디즈니 월드 랜드파크도 놀러 갔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는 없었죠. 집은 가난했고 술만 마시면 엄마와 저에게 손찌검 하는 아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건 술만 마시면 아빠가 일을 하러 가지 않는 것이죠.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이신데 아침 일찍 나가서 그날 하루 일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술을 사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는 것이죠. 하루 벌어 하루 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놈의 술이 문제였죠. 언젠가 이 집을 탈출하겠다 마음을 먹고 난 뒤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때 원대한 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었죠. 엄마를 그냥 두고 떠나는 것이 걸리긴 했지만 성공해서 엄마를 데리고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려 결심한 뒤 엄마는 조용히 저에게 돈을 건네주시면서 가서 잘 살아라고 제 등을 떠밀었죠. 그렇게 도망치듯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거기에 입학 신청 시기를 훨씬 지나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랑 똑같이 여름학기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모든 대학교가 개강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학기가 시작해버려서 도저히 학교에 다닐 방법도 기숙사에 들어갈 방법도 없던 것이었죠. 학교 외국인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자신들은 학교 학생으로 등록되지 않는 저를 보호하거나 지원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하며 학교 벤치에 엄청난 짐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 중이었던 때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는데요. 아까 지원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면서 자신은 지금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잘생긴 얼굴에 옷도 깔끔하게 입은 남자였죠. 방법이 있겠냐고 물었고 다른 건 몰라도 집 문제는 일단 해결해보자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간 곳은 지도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죠. 남자는 안심하라며 벽에 붙어있는 자격증을 손으로 가리켰고 이곳은 집을 구해주는 부동산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던 저에게 같이 간 남자는 마치 자신 일처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무언가 열심히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가만히 듣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죠. 저는 엄마한테 받은 돈 2만 달러와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 1만 달러, 총 3만 달러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갸우뚱거리더니 4천만 원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살짝 웃어 보였죠. 서울 시내엔 안타깝게도 4천만 원짜리 전세는 없다면서 서울을 살짝 벗어나 경기도 쪽에 집이 한 채 있으니 한번 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급하니 여기로 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뜬금없이 3천만 원을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면서요. 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죠.
그리고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제 목숨과도 같은 돈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저한테 차분히 설명을 했죠. 한국은 전세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전세금은 집주인 돈이 아니라 나중에 이사 갈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죠. 즉 잠깐 맡겨놓는 적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동산 업자가 여기 집주인이라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전세금도 할인해 준 것이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조금 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죠. 의심이 간다면 계약서를 보여주고 시간을 줄 테니 인터넷 검색을 충분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방에 앉은 저는 그야말로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한국엔 정말로 전세라는 큰 돈을 보증금처럼 맡기는 제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집주인 신분증, 신분증에 있는 이름과 통장 이름이 같은지 등을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니 부동산 업자는 웃으면서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보여주며 이름이 같다고 했죠. 글씨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이라고 적어진 부분에 글씨가 같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묻자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외국인 분들 때문에 영문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다닌다면서 영어로 된 등본을 보여주었죠. 서류까지 보고 난 후에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처음 도착해 학교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아 암담했는데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남자가 알려준 은행 송금 어플을 통해 부동산 중개인이자 집주인 계좌에 3천만 원이란 고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월세가 따로 들지 않으니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구해진 이후로도 제가 괜찮은지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 남자 차민재 씨와 전 사랑에 빠졌죠. 민재 씨는 거의 제 집에 살았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한국에 와 있는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한 통 날라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민재 씨한테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면서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친구 집에 일이 있다며 나간 뒤에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죠. 불안에 떨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울립니다. 바로 제가 지금 5달째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전화였죠. 다행히 글씨는 아직 못 읽어도 어느 정도 한국말은 할 수 있었던 터라 나는 전세로 계약했다고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며 당신 이름이 케일리 아니냐면서 나랑 월세 계약했다고 말을 했죠. 알고 보니 전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이고 진짜 집주인도 부동산 수수료만 받고 보증금 1,000만 원만 받았다고 했죠. 전 3천만 원을 냈다고 말했고 제 돈은 어딨냐고 묻자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민지 씨도 연락이 되지 않고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고 엄마의 피땀이 섞인 돈이었죠. 진짜 집주인은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집을 빼달라고 했고 그렇게 전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1,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죠.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제 인생은 왜 항상 이러는지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공원에 멍하니 앉아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며 다리를 바라보면서 무작정 올라가려는 그때 길거리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일단 가던 길을 멈추고 119에 전화를 했죠. 도착한 119대원은 보호자가 필요하니 저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고 뭔가 정신없던 사이에 저도 같이 구급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단순 기절로 별탈 없이 눈을 뜬 할머니는 저한테 고마웠다고 말을 하면서 무슨 일인데 짐을 싸들고 다니냐고 물었죠. 저는 할머니한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라 듣기 힘드신 듯했지만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시려 노력하셨죠.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셨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욕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할머니를 급히 말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진정 후 자신이 도와주겠다면서 자신 생명의 은인을 길거리에 재울 수 없다며 자신 집으로 가자고 했죠. 또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었지만 지금 당장 저에게 이 할머니를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고 전 다시 한번 겪었던 이야기를 했죠. 가만히 잠자코 듣던 할머니는 저와 함께 가셔야겠다면서 자신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경찰서였죠.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신고를 해야 나쁜 그놈들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할머니 집에서 지낸 지 며칠 후 할머니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에 왔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쳤던 범인들을 잡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잡은 걸로 끝이 아니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던 민재 씨는 학교 직원도 아니었고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었죠. 허교 출신의 사기꾼이었고 학교 외국인 지원센터엔 온 외국인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전세 사기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화교의 애인이었죠.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했다며 할머니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다행히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나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할머니한테 너무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자신 소원을 하나 들어주라고 했죠. 실은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 자신 딸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만이라도 배를 곤지 말라며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후에 최근에 다시 찾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인 양부 몸 밑에서 자랐던 터라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통화라도 하고 싶다며 영어 몇 마디를 알려달라고 했죠. 한국 유학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할머니께 많은 건 아니지만 짧게나마 영어 인사와 안부,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문장을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편지 한 통을 쓰고 싶다고 하셨죠. 할머니 말을 열심히 영어로 작성해드렸고 할머니는 고맙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셨습니다. 받은 건 제가 훨씬 많았는데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한 번씩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한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 속에 할머니마저 계시지 않았다면 제 삶은 더욱 시궁창이었을 것입니다. 제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할머니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케일리 씨의 사연을 소개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